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늘 야담상회의 힘이 됩니다. 야담상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평안북도 정주 납청 지방에 방자육이 장인인 백첨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이름 높은 유장이었어요. 백첨지가 유기그릇을 만드는 노점은 평안북도 상권의 명소였습니다. 조선천지 내놓으라는 유기장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개성과 안성바닥에서조차 그 유명세가 널리 퍼진 알짜 중의 알짜 가게였지요. 이 백첨지가 녹여내는 노스의 질이 참으로 고급 중 고급이어서 젊은 시절에는 내수사와 상현에서 일한 전력이 있을 정도로 조선 제일이었답니다. 백첨지의 방자 기술이라면 조선에서는 그를 따를 장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만들어내는 유기의 가격은 억소리가 나올 정도로 고가의 물건이었지만 양반님네들 혼수 목록에 빠지면 섭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모자라니 물건값이 치솟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지요. 한양 세도가며 권세가에서는 금은보화를 잔뜩 싸질머지고 혼수를 해가도 이 백첨진의 유기그릇이 혼수품에 들어있지 않으면 양반의 체면이 깎여나갈 정도였으니 참으로 그 위세가 드높기로는 말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삭신이야. 관절이라는 관절이 멀쩡한 곳이 없구만 기래. 아무리 몸이 박살나도록 일을 해도 주문을 맞추려면 시간이 영 모자라는구먼. 주문이 산더미처럼 쌓인 탓에 일이 잔뜩 밀려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한 백첨지가 노점에 딸린 방에서 쓰러지다시피 몸을 던지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리곤 등을 붙이자마자 기절하듯 잠에 빠져버렸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뜬 백첨지가 기지개를 펴며 방에서 나와 공방을 둘러보는데 거렁뱅이를 겨우 벗어난 듯한 웬 젊은 총각이 공방의 화덕 옆에서 자신이 잠들었던 흔적을 치우고는 빗자루로 그 자리를 깨끗이 청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백첨지가 헛기침을 하며 인기척을 던지자 총각이 하늘로 튀어오르듯 파들짝 놀라며 몸을 돌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백첨지가 말했지요. 이 공방 주인인 나의 허락도 없이 월담을 하여 내 목숨보다도 귀중한 공방의 화덕 옆에서 잠을 자긴 하였으나 제가 더럽힌 자리를 말끔하게 소재하는 것을 보아하니 경우는 밝은 청년이로구나. 그래,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으나 마땅히 기거할 곳이 없다면 이곳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한몫 거들어 보지 않겠느냐? 아니, 정말이십니까요? 뭐든 시켜만 주신다면 반드시 밥값을 해내 보이겠구만요. 잔뜩 기가 눌려 벌벌 떨던 청년은 백첨지의 말에 고개를 들어올리며 대번에 얼굴이 밝아졌고 그날부터 거렁뱅이 청년 강보는 백첨지의 노점 가게방에서 숙식하며 낮이면 기운 좋게 풀무지를 하는 것으로 거지 신세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녹그릇을 잔뜩 만들었나요? 궁금한데 어째서 나에게는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죠? 제가 계집아이라 그래요? 백첨지에게는 보연이라는 이름의 무남동녀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노쇠와 한 몸으로 지내던 백첨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여식이었지요. 왈가닥의 기질을 가지고 있던 이 보연은 틈만 나면 공방으로 들이닥쳐 제 아비가 일하는 모습을 구경하고는 하였는데 어느 날 공방에 들렀다가 대뜸 풀무질에 여념이 없는 강보를 발견하고는 외쳤습니다. 어랍쇼. 뭐야? 누군데 우리 아버지의 공방에서 풀무질을 하고 있는 거야? 강보가 공방에서 숙식하여 아무리 꾀죄죄한 꼬락서니를 지니고 있기로서니 초면부터 바로 천대하는 태도를 보이자 강보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거사 왔으면 일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얌전히 구경이나 하다가 갈 것이지. 어쩌자고 일하고 있는 강보를 귀찮게 구는 게냐. 강보? 아니, 아버지. 이 강보라는 사람이 언제부터 여기서 일한 거예요? 어이구, 그건 내가 알아서 무엇하게.
거 불무지라는데 방해하지 말고 이리 비켜서 거라. 그나저나 너는 어찌 이리 공방을 자주 오는 게야? 논물이라도 튀면 어쩌려고 그러냐? 어이구, 못 말리겠구만. 보현의 무례한 등장에 기분이 그리 유쾌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거두어준 백첨지의 여식임을 알게 된 강보는 퉁명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보현을 한번 슥 훑어보고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제 일에 열중하기 시작했지요. 보현은 화덕의 열기로 발그스름해진 뺨을 잔뜩 부풀리며 뾰루퉁해져서는 그런 강보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보다 말고 흥 하고는 몸을 돌려 공방에서 나가버렸습니다. 노쇠를 만들기 위해 용로에 합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리와 주석의 비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 비율은 공방에서 오로지 백첨지 혼자만 알고 있는 특급 비밀이었지요. 이후의 공정에서 추가되는 몇 가지의 재료와 비법 역시 오직 백첨지만이 쥐고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백첨지의 노점에는 종업원이 10댓명이나 되었지만 방자를 두드리고 펴며 완성품으로 다듬어내는 기술도 마지막 마무리는 항상 백첨지의 몫이었습니다. 백첨지는 쉽사리 자신의 비결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방자육이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비법을 꽉 틀어진 백첨지가 못마땅하여 제자를 가장한 종업원으로 들어왔다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자들이 부지기수였으나 강보만큼은 마치 우직한 황소처럼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신을 거둬준 백첨지를 은인으로 모시며 가진 굳은 일도 마다 않고 묵묵히 자신의 존재를 키워나갔지요. 그렇게 서너 해가 흐르자 강보는 풀무지를 면하게 되었고 백첨지는 드디어 강보에게 초벌방자 기술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강보가 조실부모하고 어릴 때 거지로 연명하다 백첨지의 공방까지 흘러들어왔으나 백첨지 덕택에 본바탕이 드러나게 되었답니다. 얼굴은 이목구비가 훤칠해 제법 날카롭게 빠졌으며 연일 망치와 풀무로 다져진 상체는 어느새 근육이 붙어 떡하니 벌어졌습니다. 또한 키는 자그마치 팔척에 가까워졌으니 참으로 듬직하고도 근사한 사내가 되어 노점 근처 장터에서는 이 강보를 모르는 상인이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백첨지의 방자유기를 구경하려 모여들었던 귀부인들이 어느덧 구석에서 망치질을 하고 있는 강보를 보기 위해 모여들 정도였지요. 어머나, 참으로 이런 공방에 처박혀서 논물이나 튀기고 있기에는 퍽 아까운 청년일세. 천한 유장질은 그만두고 우리 집 머슴으로 났었으면 알맞겠구만. 아니, 이 여편네가 채통머리 없이 이 무슨 망발이신가. 하지만 그 의견에는 나 역시 적극 동조하는 바이네. 중년의 여인들이 농을 던지며 깔깔 웃음을 터뜨렸으나 강보는 별일도 아니라는 듯 제 일에만 열중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점에서 저만치 떨어진 골목길 어귀에서 그런 강보를 물끄러미 허나 그윽하게 애가 타는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는 바로 백첨지의 여식 보현이었지요. 보현은 공방에 놀러오는 사이 훌쩍 사내가 되어버린 강보에게 어느새 크나큰 연심을 품게 된 것이었습니다. 강보 저 자식 언제 저렇게 훤칠해져서는 말이야. 처음 이곳에 흘러들었을 때는 그야말로 거렁뱅이 몰골을 벗어나지 못하였거늘 언제 저리도 근사한 사내가 되었다지? 보현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강보의 주변에서 질척거리고 있는 중년 귀부인들을 향해 인상을 쓰며 이를 갈았지요. 그러다 결국 어느 여름날 사달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점심때만 되면 강보는 지게를 지고 반마장쯤 떨어진 백첨진의 집에 가서 공방 인부들 먹을 점심밥상을 지고 오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그날도 용로에서 한창 합금 작업을 하다 점심때가 가까워져 점심밥상을 짊어지기 위해 집으로 달려가니 강보의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했습니다. 집에는 마침 보현이 부엌에서 나오며 강보를 맞이했지요. 어휴, 얘 강보야. 몰골이 그게 뭐니?
누가 보면 땀으로 멱이라도 감은 줄 알겠구나. 어서 이쪽 우물로 오거라. 보현이 바가지를 들고 우물 쪽으로 앞장섰습니다. 예, 알겠구만요. 강보가 쭈뼛거리며 우물가로 따라서자 한여름 부엌에서 아궁이에 앉아 점심상을 장만하느라 땀을 한 바가지 흘리며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강보는 난생 처음 두 눈으로 보는 일밖에 모르고 살던 강보에게는 너무나 강렬한 진풍경이었지요. 아니, 얘 좀 봐. 뭘 그리 멍청이 섰어? 설마 등목할 줄 모르는 게니? 이리 와 엎드려 보렴. 보현은 키득거리며 우퉁을 벗어던진 강보의 등에 우물물을 퍼부었습니다. 고운 손바닥으로 강보의 등을 문지르다가 문득 밀어도 밀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강보의 넓은 등짝에 매료되고 말았지요. 어쭈? 제법. 익은 홍시빛깔이 된 얼굴로 곁눈질을 하던 보현이 침을 꼴깍 삼키며 강보의 앞가슴 쪽도 물을 뿌리며 문지르자 콧바지를 뚫을세라 강보의 대들보가 공중을 향해 발포할 기세로 쿵쾅거렸습니다. 화라산 같은 거 사해? 한여름 매미들도 무얼 아는 듯 신이나 목청껏 우러젖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보는 점심상을 받으러 갈 때마다 보현에게 잡혀 그냥은 돌아오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집에 아비가 없는 틈을 타서 점점 대담해져서는 제 집 부엌이며 우물 옆에 자리한 갈대밭이며 발길 닿는 곳이면 닥치는 대로 늘러붙어 강보는 이러다 큰일이 난다며 보현을 저지하려 했지만 그녀는 완강했습니다.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아버지인 백첨지에게 말해 강보를 공방에서 쫓아내게 만들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다소 과격한 방도이긴 했지만 사실 보현은 더 이상 이대로 강보를 홀로 방치해 두었다가는 귀부인들의 머슴으로 팔려가 그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덜컥 겁을 집어먹고 이렇듯 강보를 점찍어두려는 심산이었습니다. 강보를 향한 춘심이 너무 과해 앞뒤 잴 틈도 없이 일이 되고 말았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강보는 그저 보현의 말을 얌전히 따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보가 점심상을 지고 불이 나게 노점으로 가는데 담벼락 그늘에 앉아 졸고 있던 관상쟁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대뜸 강보의 길을 막으며 외쳤습니다. 아니, 이보게나. 자네, 나 좀 잠시 보셔야겠어. 자네의 관상이 확 변하고 말았구만 그래. 예? 그 말을 들은 강보가 깜짝 놀라 반문하고는 관상쟁이의 영감을 밀치듯 제쳐버리고 헐레벌떡 노점으로 뛰어왔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안색이 새파래진 강보를 발견한 백첨지가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 강보는 그야말로 벼락을 맞은 표정이 되어 손살에 쳤지요. 강보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관상보는 영감쟁이가 내가 사부님의 여식과 그리도 음흉한 짓을 저질러 온 것을 몽땅 알아채고 말았구나. 그 짓을 하면 얼굴이 변하는가 봐. 설마 몇 번을 하였는지도 모조리 드러나는 것은 아니겠지. 나는 이제 꼼짝없이 내쫓겨나겠구나. 순진한 강보는 온갖 잡생각을 떠올리며 불안에 떨다가 우선은 관상쟁이 영감이 헛소리를 퍼뜨리고 다니지 못하도록 입막음을 하려는 것에 생각이 미쳐 그간 쓰지 않고 고이고이 모아둔 품삯을 챙겨들고 관상쟁이 영감에게로 향했지요. 강보를 발견한 관상쟁이가 키득키득 웃으며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저기 도사님 부탁입니다요. 제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 주십시오. 이 돈은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으니 이것으로 부디. 그 잡스러운 분도는 되었고, 자네 그 고개를 한번 들어보시게. 관상쟁이 영감의 말에 강보가 중죄를 저지른 죄인 마냥 푹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자 그의 얼굴을 유심히 보던 관상쟁이가 말했습니다. 자네의 상이 그야말로 횡재수를 받아 팔자를 고쳐먹을 상이 되었구만. 자네의 팔자가 송두리째 바뀔 게야. 관상쟁이의 말에 그간 백첨지의 여식과 그렇고 그런 행위들을 한 것이 몽땅 들통난 게 아님을 알아차린 강보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푹 쉰 뒤 말했지요. 아니 영감님
팔자를 고치다니요. 지금 제 형편이 어떤지 알기나 하십니까? 낮에는 뼈 빠지게 일하고 일하다 말고 뼈 빠지게 봉사하느라 육신이 모자랄 지경인디 겨우 세경 몇 푼 받는 놈이 이리 살아서 무슨 수로 팔자를 고친답니까? 강보의 말에 관상쟁이가 희죽거리며 답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주인을 위해 일하고 있지만 자네의 주인 역시도 지금 자네를 위해 일하고 있다네. 자네가 아주 예전에 지어놓은 복이 이제야 빛을 발하겠구만 그래. 도대체 그것이 무슨 뜬구름을 잡는 소리입니까요? 강보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물었지만 관상쟁이는 강보가 내민 돈에서 엽전 하나만을 쏙 들어 빼가고는 복채는 이거면 되었네. 라고 말하며 웃더니 이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던 강보는 자리에 누워 관상쟁이의 말을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자네를 위해 일하네. 대체 이것이 무슨 소리란 말이여. 도통 알 수가 없구만. 강보는 천정을 올려다보며 골똘히 고민하다 새벽 늦게서야 겨우 잠을 이룰 수 있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 몇 해가 더 흐르고 여름이 거의 끝나가는 늦여름과 가을의 초입 사이에 계절이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기력이 쇠한 채 장질부사에 걸려 비실비실하던 백첨지가 백약이 무효하여 위독해져 자리에 드러누웠습니다. 피골이 상접한 몰골이 되어서는 뭔가를 결심한 듯 조용히 강보와 보현을 자신의 앞에 불러앉혀놓고 말했습니다. 강보야, 지금부터 노쇠 합금 추조법과 방자 비밀을 전부 전수해주마. 잘 새겨듣고서 우리 노점의 명맥을 이어다오. 그리고 나이 딸 보현이를 잘 부탁한다. 내 너라면 믿고 맡길 수가 있겠느니라. 사부님, 어찌 그리 약한 말씀을 하신답니까요? 강보 너는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사실 너와 나는 아주 예전에 한 번의 인연이 더 있는 사이였단다. 나도 최근에서야 내 목덜미 근방에 나 있는 흉터를 보고서야 너를 알아볼 수가 있었지. 내가 아주 어릴 적 이 근방에서 크게 물난리가 난 적이 있을 게다. 그때 나는 상의원에서 벗어나 이곳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지. 개울을 건너기 직전에 내가 내 옷자락을 붙들고 나를 말려섰고 나는 행색이 남루한 꼬마아이가 내게 동냥이라도 하나 싶어 너를 밀쳐내려 했단다. 그때 불어난 물이 개울가를 덮쳐 먼저 지나가던 사람들을 죄 휩쓸고 가버렸지 무엇냐. 놀란 내가 뒤를 돌아 너를 찾아보았지만 너는 어느새 자취를 감춘 뒤였단다. 내 목에 나 있는 그 흉터만을 내 기억에 선명히 남겨두고 말이다. 내 덕에 내가 목숨을 구제하여 지금까지 이리 호의호식을 할 수가 있었던 게지. 내가 부지런히 우리 노점에서 일해온 모습을 내 모조리 담아두고 있었단다. 너야말로 우리 노점의 후계자로 제격인 녀석이야. 그리고 보현아, 너는 강보 이사내를 보필하여 아비의 명맥을 이어주거라. 강보 이놈이 보기보다 훨씬 진국인 놈이니 이것저것 잴 필요 없이 내 서방으로 삼으면 아주 딱이겠구나. 백첨지의 말에 보현은 굵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을 따름이었지요. 힘겹게 말을 이어나간 백첨지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비법과 기술들을 강보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틀 후에 조용히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슬픔에 젖은 강보와 보현이 백첨지의 1년상을 치르고 난 뒤 보현은 강보를 집으로 불러들여 말했습니다. 강보야, 아니 서방님, 제 절을 받으셔요. 이젠 저희 지아비로 모시겠습니다. 그간 제 변덕에 어울려 주시느라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젠 제가 성심을 다해 받들겠사옵니다. 그리하여 정식으로 보현을 색시로 맞아들이게 된 강보는 백첨지의 명맥과 전통을 이어받아 방자유기장의 장인으로 발돋움하여 비루하고 가난하여 어려웠으나
타인을 도우려는 어진 마음에 대한 은덕을 받아 보현과 함께 오랜 시간을 해로하며 행복하게 지냈다는 후문이 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